네. 우리 이제 남녀고평법 보면은 이제 나머지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짜투리 남는데요. 남녀고평법까지 보면은 이제 거의 큰 법률은 다 보는 거예요. 이제 남녀고평법 마무리하고 나머지 법률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면요. 제3절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우리 여기서 이 제2절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범주에서, 그러니까 모집 채용, 그다음에 임금, 임금의 금품, 교육 배치 승진, 해고, 정년, 그러니까 근로관계 시작 이전부터 모집과 채용 단계부터 종료까지 전체적으로 보호하는데, 특이하게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를 따로 명시하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근로시간에 대해서 물론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근로시간이 딱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올 여지도 조금은 있고 고것도 참고하시고요. 됐습니다. 넘어와서요. 제3절 직장에서 성희롱 해서는 안 된다. 네, 당연하죠. 1번 직장 성희롱 금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장 성희롱 예방하기 위해서 양가로 1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동그라미요 중요합니다. 연 1회예요. 뭐 분기 단위로 1회 이거 아니에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역시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개최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데 여기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성희롱 예방 교육의 방법이요. 직원 조회 회의, 인터넷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체 교육을 통해서만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버 교육 같은 것도 가능한데, 다만 중요한 건요. 다만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보내거나 단순히 이렇게 형식적인 교육 활동에 그치는 경우 그거 예방 교육한 걸로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사이버 교육 동의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면 안 된다.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식적 교육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험 관련해서 교육자료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 방식,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육도 예외적으로,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요. 10명 미만 교육 훈련하기가 쉽지 않죠.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리고 어느 한성,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형식적 교육도 가능하다. 됐고요. 양가로 3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이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노무법인들이나 이런 노무사 사무실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보통 이 지정을 많이 받아요. 이런 기관이 위탁을 가능한데, 다만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요.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이 이제 지정을 받는데, 지정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요거 6개월, 3개월 이상 강사를 두지 않는 경우 6개월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2년을 1년으로 바꾸거나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숫자 좀 잘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4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반드시 피해 근로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시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조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조치, 그러니까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급 휴가를 주거나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성희롱 피해 사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되고요.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또 다른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있어야겠죠. 여기에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사업주의 성희롱. 사업주가 성희롱한 경우에는 얼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가 성희롱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6번이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고객과 밀접한 업무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옛날에는요,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였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취하여야 한다예요. 그다음에 불이익한 조치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4절 모성보호예요. 모성보호. 모성보호 세 가지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에 대한 거, 난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출산 전 휴가에 대한 지원이요. 보면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죠.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과 근로기준법에서 통상 임금으로 산정하는 거 여러 번 봤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통상 임금으로 산출하는 것 중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에서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출산을 한 배우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는 출산을 한 사람이 가니까 남성만 가게 됐죠.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나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가겠죠. 배우자 출산 이후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동그라미 20일이요. 옛날에 더 짧았거든요. 뭐 3일, 5일 이렇게 점점 늘려오다가 지금 20일까지 주도록 돼 있어요. 이 휴가 기간은 동그라미 유급으로 한다, 무급으로 한다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5일, 10일 아니고요. 20일이고 유급이에요.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한정하여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그러니까 임신이 어려워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받기 위해서 연간 동그라미 6일 휴가를 줘야 되며 최초 2일, 6일을 휴가 중에 이틀은 유급이에요. 나머지 무급이란 얘기겠죠. 나머지 무급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지원. 이것도 뭐 한 세 파트, 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 단축, 그 다음에 뭐 이제 긴급하게 나의 가족 돌봄을 위한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 같은 거. 육아휴직 보면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모든 대상자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양한 자녀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너무 상식적이지만 포함이에요. 제외 아니에요. 제외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시험에 나와요. 제외한다? 아니에요. 포함한다예요.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 줘야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동그라미요.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은 동그라미 1년이요. 1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6개월. 육가를 인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엄마가 아빠가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이거나 고용노동부령원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도는 약간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불리한 처우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에서 봤어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봤습니다. 23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절대적인 해고 금지 기간이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 제가 뭐라고 말했죠? 재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고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금지 기간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업무상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 플러스 그 후 30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업무상 재해, 출산, 그 다음에 그 후 30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고, 그 후 30일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육아휴직 기간은 어떤 기간이다?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다. 육아휴직 기간 해고 나가면 재취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마치고 복귀하면 당연히 복귀시켜야 되고요. 같은 직무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근무했어요. 1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1년 육아휴직 갔어요. 6휴 갔어요. 그럼 1년이니까 토탈 근무기간 2년이죠. 2년이면 퇴직금, 내가 이때 그냥 육아휴직 쓰고 퇴사했어요.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은 내가 실제로 근무한 1년이에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 포함한 2년이에요? 2년이에요. 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도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퇴직금 산출이라든지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사용기간 파견 기간에선 제외한다.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2년짜리 계약을 체결했어요. 2년짜리 기간제 근로자예요. 기간제 근로자. 근데 내가 여기서 1년 근무하고 1년 6휴 갔어요. 근데 이게 이 사용기간, 내가 2년 동안 계약을 했잖아요. 2년 동안 계약을. 이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2년 하고 돌아오면 난 육아휴직 끝나면 그냥 바로 퇴사해야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은 기간제 2년 기간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빼주겠다고요. 그렇죠? 이 내용이에요. 그다음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똑같고요. 단축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된다. 다만 뭐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고 넘어와서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럼 육아휴직과 유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근로하는 시간 좀 짧게 가져가는 건데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얼마나 짧게 가져가냐?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에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간은 뭐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15시간 이상, 35시간 넘으면 안 돼요. 초과 금지.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내가 육아휴직 1년 사용 가능한데 6개월만 사용하고 6개월 사용 안 했다? 그러면 그 2배의 기간을 육아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됐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육아근로시간 단축 중에 근로조건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과 육아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육아휴직을 3회 동그라미, 몇 회에 걸쳐서 육아휴직 1년 사용 가능한데 이걸 반드시 연달아서 1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눠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육아근로시간 단축도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1개월 이상이 여기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 말고도 내가 우리 부모가 병에 걸려서 돌봐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또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휴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여기요.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들인지를 살펴보고요. 어떠한 대상자들인지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물어보는 문제는 요 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요런 부수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돼요.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는 건 어떤 말씀인지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고 제외한다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씩 받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달에 뭔가 이제 이런 휴가를 사용해서 임금을 좀 적게 받았다고 해요. 100만 원 받았다. 이러면 평균 임금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런 거 불합리하고 이런 거 제외하고 정상적인 근무 기간을 포함해서 평균 임금 산출해야 이후에 퇴직금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산출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겠죠.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이요. 사실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내야 되나 싶긴 한데, 이것도 최근에 들어왔죠. 최근에 들어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과거에도 있었던 법률이에요. 과거에도 있었던 법률이고, 어쨌든 간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고용보험법에서 일부 하고 있잖아요. 실업급여라든지 직업육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고용보험법에서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이런 취업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지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특히 이제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을 이제 피보험 단위 기간이 있어야 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에 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직 활동에 대해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수당도 지급해주는 사업을 옛날부터 실시했어요. 2000년대 초중반
한 중반 정도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렵고 한계가 좀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법률로서 이제 고용보호법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근로의 능력과 구직 의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에 대한 서비스, 첫 번째 취업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주고, 그 다음에 특히 진짜 저소득인 사람들을 위해서 구직 기간 동안 어떤 구직 촉진 수당도 좀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돈을 주는 거,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 구직자 취업촉진법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의 목적에 어떤 최저한의 생계 지원 이런 게 있네. 최저한의 생계 지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한 법령이거나 이러면 들어갔을 여지가 있는데, 최저한의 생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체크하시고 됐고요. 취업지원이 뭐냐 정의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 수당을 준다.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구직 촉진 수당을 준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요거 헷갈려 하시는데, 수급 자격자와 수급자예요. 수급 자격자란 수급 요건을 갖추어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네 라고 인정된 사람이요. 실제로 수급 자격자로서 받는 사람 수급자예요. 요 두 가지를 섞어서 내는 문제가 나와요. 수급자란 취업 지원 서비스 구직 촉진 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수급자가 아니라 수급 자격자죠. 그렇죠? 요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됐고요. 취업 지원 서비스는 뭐냐? 취업 지원 서비스 뭐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어떤 사람이냐? 여기요. 시험 문제 나오기 좋게 생기긴 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되고 15세 이상 64세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물어보는 문제 나오거든요. 여기 중위소득이 요교. 15세 이상 34세인 경우에는 월 평균 총소득이 100분의 20이요. 요 숫자 물어보는 문제. 100분의 6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100분의 60 이하일 것 아니고 100분의 20 이하일 것. 요 정도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 심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구직 촉진 수당이 뭐냐?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급 자격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 활동 계획에 수립에 참여하고 완료되거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생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금전으로 돈을 주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급 결정을 하는데 지급액은 월 단위로 정한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월 단위로. 그 다음에 구직 촉진 수당 수급 요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주로 당연히 숫자인데, 이거 여기요.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60, 요 숫자 기억하시고요. 이하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많이 나오거든요. 6개월을 3개월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요것들 눈으로 보세요. 요것들 눈으로 보시고,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6개월, 여기서는 6개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됐고, 여기도 6개월 나오죠. 넘어와서 지급 기간 및 지급 절차요. 지급 기간 및 지급 절차.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여기만 보세요.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주기는 몇 개월? 1개월, 2개월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1개월로 한다. 당연히 어쨌든 실업급여도 못 받는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양도 압류 담보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고, 시효는 노동관계법령상의 일반적 시효예요. 3년, 몇 년? 3년. 됐고, 공과금 부과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당연히.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채용절차 공정화의 법률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의 법률. 우리나라 사용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죠. 채용 서류, 채용 심사, 비용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비용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이제 관행상 사용자가 이 어떤 채용 서류 같은 거 반환을 해달라고 구직자가 요청을 했을 때 이 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어떤 사업적인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서 이 구직자에게 이런 서류들을 받아서 이 레퍼런스 같은 걸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사업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부조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요. 이래서 어떤 거짓 채용이나 거짓 구인 광고 이런 것들 금지하고 채용 절차에 있어서 이제 어떤 구직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킨다든지 이런 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채용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직자 구직 서류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구직자의 자료를 이용해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아이디어로 활용하고 이런 행위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이에요. 1번 목적은 그런 것이고요.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구인자 채용하려는 자, 구직자 응시하려는 자, 기초심사 자료 요것들은 조금 헷갈리는데 기초심사 자료란 응시 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초이니까 그다음에 입증 자료, 내 학위나 경력 같은 걸 입증할 만한 자료들, 심층 자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이제 그 사업적 아이디어로 활용하거나 레퍼런스로 쓰거나 이래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기초 자료가 뭔지, 입증 자료가 뭔지, 심층 자료가 뭔지. 그 다음에 채용 서류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심사 자료 표준 양식의 권장 사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초 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할 수 있다. 이 어떤 그러니까 이력서, 기초 심사 자료라든지 이력서, 응시 원서나 이력서 이런 것들,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의 표준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써라라고 권장할 수 있대요.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요. 기초 심사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입증 자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입증 자료는 각기 다를 테니까 표준적인 양식이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입증 자료가 아니라 여기 기초 심사 자료다 체크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적용 범위 이 법은 동그라미 3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가 지자체에게는 공무원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아니에요. 됐고 제2절 넘어와서 거짓 채용하지 마라.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짓 채용 광고를 내선 안 된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제3절 채용 서류의 반환. 채용 서류를 반환하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 채용 서류 돌려주세요. 나 다른 데다 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안 돌려줬다고요.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됐고요.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요구되는 비용은 구인자 부담 동그라미 구인자가 부담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채용 광고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 특히 요거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에게 집행되는 과태료의 수준으로 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참고사만 말씀드리면 채용 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뭐 입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관 의무 이행 안 하면 300만 원 과태료예요. 300만 원 과태료. 됐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마지막 법령이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요새 뭐 워낙 말이 많으니까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개략적으로 아실 텐데 이것도 사실은 뭐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법률이거든요.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법률이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것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가 뭔지만 보죠.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이제 뭐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이죠.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 주체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이것도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개인정보 처리자겠죠. 처리자. 됐고요. 넘어와서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이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대한이 아니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게 정당하게 수집해야 된다. 됐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이요. 여기가 그래도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법령 있죠. 얘네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대통령 소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아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위원회는 동그라미 9명, 상임위원 2명이에요. 됐고, 위원회 임기는 3년 동그라미 연임 가능하다. 2년 연임 불가능하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아래 어느 안에 해당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어디에 해당하거나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뭐 시험 문제에 뭐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맞다 틀리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건 뭐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됐고. 그다음에 1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대요.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정보 주체 동의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에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그 사이트 같은 거 가입하려고 할 때 어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처리와 수집에 대해서 동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보 주체 동의를 받으면 당연히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 됐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요것도 일거는 보세요. 일거는 보세요. 일거는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셔야 돼요. 명확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것도 뭐 물어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보면 뭐 요걸 말씀 안 드렸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어떤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요. 정보 주체를 보셔야 돼요. 정보 주체란 그 개인 정보의 주체죠. 정보의 주체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 처리자의 또는 제3자의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정보 주체예요, 정보 주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고 처리자가 아니다.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요. 내려와서 보면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 아래 사항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 알려야 한다. 여기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뭐 우리 사이트 같은 데 가입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다만 이 거부를 하면은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 이런 게 나오는데 동의의 시험 문제 동의에 따른 불이익이 아닌 동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에요. 동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되는 거지 동의에 따른 동의 거부가 아닌 동의를 한 사실에 대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됐고 수집 제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됐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법률이라서 우리가 이 이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 보시면은 우리 이제 기본 이론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기본 이론은 마무리가 됐고 이후에 사실 충분히 봤기 때문에 특히 필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보진 않을 거고 우리가 이제 문제로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뽑아서 볼 것이고요. 뭐 실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실 우린 기본 이론을 탄탄히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일단 기본 이론 공부하시냐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여태까지 배운 내용 복습 잘 하시고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필기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